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싱가포르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38살 남성과 태국 여행을 다녀와 확진된 16번 환자의 딸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국내와 태국 모두 감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로를 찾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망자 수가 하루 만에 60여 명 늘면서 누적 사망자가 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수도 3천여 명이 늘어 2만 4천 명을 넘어서는 등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 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매점 매석의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치 이상 보관할 경우로 정부는 본격적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하명 수사 사건에 대한 국회 공소장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공소장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게 이례적인데다 청와대 관련 사건 공소장의 비공개 결정 배경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가까이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 이르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곧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김기동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수어통역도 함께 진행됩니다. 브리핑은 김강립 부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 1일 상황 점검회의 결과 등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부본부장과 배석한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 확진자는 18명이 되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금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16번째 16번 확진자가 광주의 21세기 병원 3층에서 딸의 간병을 위해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어젯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감염학회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이 현장으로 내려가 광주시와 더불어 병원에 계신 환자들과 직원들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접촉이 많았던 3층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층으로 옮겨져 현재 병원에서 전원 격리 조치되었고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다른 층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퇴원 후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나 광주 소방학교 생활실, 1인실 등으로 옮겨서 격리될 것입니다. 병원의 직원들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모두 자가 격리된 상태이며 그 이외의 직원들은 관찰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오후 브리핑 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지역 사회로의 전파를 막아내는 데 대책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점차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법의 개발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되는 환자들의 특성을 보면 중국에서 입국한 의심 환자 이외의 환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키트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돼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와 18개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이 검사 시간도 하루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루에 160여 건의 진단 검사만 현재는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다라고 예상이 되는 중국을 다녀온 의심 환자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수한 기술력에 힘입어 보다 신속하게 6시간 만에 검사가 가능한 키트가 개발되었고, 이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절차가 관계부처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2월 7일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더 많은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하루 2천여 개 정도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검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검사 자체가 유전자 증폭 검사가 가능한 그런 장비, 그리고 이러한 장비를 운용하고 검사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방역 당국에서 판단하고 있기에는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50여 개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방역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늘어난 검사 물량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검사를 더 제공할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수본은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서너 차례 지금 논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점 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2월 5일 금일 0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른 절차로 이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매점 매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더불어 효과적인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에 경찰청과 관세청까지 참여한 정부 합동 단속반을 180명으로 늘려 구성하여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따리상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반출 루트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세관에서 통관 보류와 조사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의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매점 매석을 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매점 매석 행위와 담합, 밀수출 등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예정이며, 마스크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언제 어떠한 종류를 사용해야 할지 혼란이 있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정리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수본은 자가격리를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중수본 내 논의가 있었으며, 관련하여서 오늘 오후 1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가 교육부총리 주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 이후 15시에 교육부총리와 대학 총장들의 이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중국발 항공기와 항만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는 입국하는 국민들과 내국인들의 협조로 별다른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9시부터 오픈되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일관되게 모아서 보실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16번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경찰에 어제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였고 현재 수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개인 행동 수칙, 특히 손 씻기 그리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병문안을 자제해 주시고 의료기관도 최소한의 방문만 허용해서 일정한 시간만 면허가 허용되는 등 각별한 노력이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14시에 종합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니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그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와 이름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분들도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세 분 질문을 세종에서 4분 신청하셔서 우선 세종에서 4분 먼저 받고 서울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브릿지경제 박명원입니다. 진단 검사가 현재까지 가능한 하루 숫자가 160여 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국민 수는 몇 명 정도? 네, 현재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대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이제 조금 더 의료진의 판단하에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례 정의에 대한 부분이 2월 7일부터 검사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 방역 당국이 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검사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18명까지 늘어난 상황,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전문가 출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을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 16번 환자, 지금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추가된 18번 환자는 이 확진자의 딸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이 16번 환자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최초 방문병원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관련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환 기자. 네, 광주 전남대 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추가 확진자 2명 중 1명이 태국을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 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6번 환자의 딸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8번 환자가 된 딸은 16번 환자가 처음으로 찾아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딸이 정형외과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다 보니까 어머니와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번 환자는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뀐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신종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번 환자가 발열과 오한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설날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틀 뒤에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이때 이미 체온이 38.9도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정상 체온이 36.5도니까 너무 높았던 것이죠. 이때 병원 측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광주 광산구 보건소에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환자는 이어 이곳 전남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남대 병원에서는 엑스선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대신 폐렴 약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남대 병원에서 한 검사는 일반 폐질환 검사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태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아예 빠진 겁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빠지자 뒤늦게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을 찾은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전국의 시, 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관련 지침을 따랐다고 하지만 더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검사 대상을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 국가 방문 계획으로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16번 환자 지난달 19일 귀국을 했으니까 사실상 보름 정도 무방비로 노출된 셈인데 지금 접촉자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틀째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역학조사반 조사관 7명이 이곳 광주로 내려왔는데요. 일단 16번 환자가 처음에 치료를 받은 광주 21세기 병원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완전 격리, 이른바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것인데요. 이번 환자와 의료진의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16번 환자의 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수 환자, 전파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반은 나머지 이동 경로를 따라서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원의 아내가 21세기 병원에 다녀온 광주 시립예술단원 300여 명은 선제적으로 자가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16번 환자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광주 광산구에 있는 30여 개 사회복지관도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16번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위생에 더 신경을 쓰면서 추가 감염자를 줄이는데 시민 모두가 힘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6번 환자가 입원해 있는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오늘도 악화일로입니다. 사망자가 하루에 65명이 늘었고요. 확진자는 3천여 명이 또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우한 지역에 임시 격리 시설을 만들어 만병상을 추가하고 의료진 2,000명을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예. 밤사이 사망자만 60명 이상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확진자, 사망자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공식 통계로 어제 자정까지 신종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490명, 누적 확진자는 2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전보다 65명이 늘었고 확진자는 3,887명이 또 증가했습니다. 이 두 숫자 모두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우한과 후베이 지역에서 나왔고 확진자의 경우 80% 정도가 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서 23,26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치돼서 퇴원한 환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현재 8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도 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확히 이 사망률 몇 %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 초반이라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중국 본토의 경우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 그러니까 사망률이 2.1%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물론 진원지인 우한의 사망률은 4.9%고 후베이성 전체로 보면 3.1%입니다. 하지만 중국 전체로 따지면 2% 초반이라는 게 이 중국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사스의 치사율 10%, 메르스의 치사율 30%에 비하면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의 80%가 60세 이상이고 75%는 뇌혈관 질환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망자가 하루에 6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중증 환자 수는 무려 3,219명이나 됩니다. 또 이 가운데 후베이성에서만 위중한 환자 수, 그러니까 중증 환자에서 더 위중한 사람이 700명이 넘습니다.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내는 것은 아직 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우한시를 포함해서 후베이 지역을 진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효과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새로 나온 숫자,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를 보면 우한시 지역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 성에만 누적 확진자가 이미 16,000명이 넘었고 이 가운데 중증 환자만 1,800명이 넘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잘 안 되고 또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제대로 격리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상황은 자꾸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선 중증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확진자와 의심 환자는 철저히 격리해서 치료하는 이 두 갈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월요일에 개원한 허선산병원과 또 내일 문을 열 예정인 레이선산병원 이 두 곳의 야전병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군 의료진 1,400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의심 환자들의 사정은요. 대규모 전시장과 체육관에 일단 모아서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에 우한 국제회의장을 임시로 의료시설로 전환해서 쓰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개의 대형 시설을 환자 격리시설로 바꾸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와 인력이 갖추어진 병원은 아니지만 일단 치료에 앞서서 제대로 격리시키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0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입니다. 또 우한과 후베이 지역에 지금까지 6,000명의 외부 의료진이 투입이 됐는데 중국 정부는 여기다 2,000명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약해보면 이 격리와 치료시설 확충인데 이런 조치들로 우한 지역에서의 확산세 좀 꺾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사활을 걸고 우한 지역, 후베이 지역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사망자와 또 확진자 통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장보다는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앞으로 열흘 또는 2주 정도가 고비라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우한에서 확산세가 꺾이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앞으로 일주일 정도에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일단 기업이나 학교 등 대부분의 관공서, 이런 은행, 이런 것에 문을 닫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 매석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경제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마스크,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량의 마스크,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하여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신속하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세균 총리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지금 18명까지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가 있었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아침 7시 반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방역 체계와는 별도로 이번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당정청은 비공개 회의 후 가용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배치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주 2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업종과 분야, 지역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사재기 같은 시장 교란과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긴급 조치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유예를 최대 1년 연장해 줄 것,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유예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는 확정하지 않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체제로는 사스, 메르스 등 이어지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질병관리본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검역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개학철까지 사태가 이어질 경우 개학 연기 등의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히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과 의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당정청 협의 후에 추가 확진자 소식이 바로 이어져서 오늘 회의 결과에 더 관심이 있었고요. 자, 야당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 창당대회가 예고돼 있는데 몇 시입니까? 네, 미래한국당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위성정당이죠. 한국당은 지역구 공천을,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몰아서 총선에서 최대한의 의석을 얻겠다는 겁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한선교 의원이 당적을 옮겨 당 대표를 맡기로 정해져 있고요. 오늘 지도부 선출과 함께 강령과 당헌 등을 채택합니다. 총선에 불출마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차츰 의석을 늘려 오는 총선에서 기호 3번까지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며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은 미래한국당 출범에 강하게 반발하며 어제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당을 가리켜 꼼수와 정치적 계산이 난무하는 정치를 보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뒤늦게 찾아왔는데요. 갑작스러운 한파는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영하 10도를 밑도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로 설악산 영하 20.4도, 철원은 영하 17.2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파주 영하 13.2도,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7.5도 등으로 평년보다 5, 6도나 낮았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입춘 이후 찾아온 때늦은 한파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진 뒤 주말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는 한파가 기습 한파가 찾아오면서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감기나 독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외출할 때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장을 철저히 갖추고 개인 위생과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보통 중요 관심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요청하면 법무부가 공소장을 제출하는데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은 제출하지 않기로 해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이고 의도도 의심된다는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준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어제 저녁 이뤄졌죠? 네, 법무부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내부 논의를 통해서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기자단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엿새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사실 유지 등에 관한 자료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에도 공소사실의 유지만 정리한 4쪽짜리 자료를 보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미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정리한 수준 정도였습니다. 앞서 어제 법무부 내부 회의에서는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책임지겠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간단히 밝혔는데요.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수기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의 공소장 요청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거의 전례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과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굵직한 사건 때마다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구해서 제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 검찰로부터 비실명화 작업, 그러니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지운 공소장을 전달받아서 빠르면 당일이나 하루 이틀 내에 국회에 제출해왔습니다. 다만 검찰의 경우는 공범 등에 대한 후속 수사의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종종 있긴 했었는데요. 검찰이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소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건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뒤에 대검찰청에 직접 공소장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장을 작성한 서울중앙지검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의 사실 공표 금지라는 취지는 좋은데 왜 하필 이번 사건부터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법무부 결정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공소라는 거는 검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 국회에 제출하는 주요 사건 공소장은 개인정보 등을 모두 삭제한 뒤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공소장은 또 검사뿐 아니라 재판부와 피고인이 모두 미리 받아서 재판의 근거로 삼는 문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도 비약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사건을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공소장은 지금까지 모두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등에는 국가 기밀이나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게 법 위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추 장관이 비공개를 결정한 배경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소장에는 청와대 인사들이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보통 불구속 기소 사건의 경우 재판이 두세 달 정도 후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총선까지 공소장에 담긴 민감한 내용을 감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의 공소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국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공소장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오늘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한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공소장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확인하겠다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주요 사건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논란만 키우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전주정입니다. 네, 오늘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2명 더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진 환자 18명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도 다양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전병율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확산이냐 진정이냐 조심스럽지만 이 전망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일본, 태국,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분들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서 네. 감염 경로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중국 상황도 봤는데 지금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중국 상황이 계속해서 환자 급증, 사망자 급증 상황이고, 예. 뭐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는 이제 그 해외 유입 환자를 중심으로 한 그 감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가 확인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산발적인 그런 해외 유입 환자 발생은 당분간 지속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지역세 감염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방역 당국의 예. 이 환자 관리와 접촉자 관리가 좀 더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16번 환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태국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감염이 됐는지 국내로 들어와서 감염이 됐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6번 환자가 15일부터 19일까지 태국 파타야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일 날 입국을 했고요. 당시 태국은 우한에서 우한이 봉쇄되기 직전에 가장 많은 중국인이 태국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자료에 따르면 약 한 2만여 명 정도의 중국인이 당시 태국을 입국했다,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태국에서 13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환자가 우한에서 온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바로 또 추가로 한 명이 발생했고, 현재는 중국을 제외해서는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나라가 태국, 네. 한 28명 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일본 이런 순서예요. 그렇다면 이 환자는 사실 지금 뭐 감염 경로는 좀 불분명하지만 일단 네. 태국에서의 어떤 접촉이 의심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의심해 볼 수는 그리고 있고, 19일 날 혹시라도 공항에서, 그러니까 태국의 공항에서 또는 우리 무안의 공항에서 접촉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19일 이후에 입국하고 난 이후에 혹시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역세의 감염자가 있어서 그분하고 접촉이 돼서 발생했는지, 그것도 네. 사실 지금 의문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밀 역학 조사를 해봐야지만이 감염원에 대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염 경로와 함께 이 보름간의 공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환자가 이제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일반 병원에 이제 갔을 때 그렇습니다. 병원 쪽에서 보건 당국에 이거 신종 코로나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을 다녀오지 않아서 제외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매뉴얼에 맞는 겁니까? 네, 뭐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중국 우한의 그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또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보건당국에서 확진을 위한 뭐 검사라든지 뭐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환자는 현재 42세 환자지만 과거력상 폐암 수술을 받고 또 폐 절제술을 받은 그런 과거력이 있습니다. 기저질환도 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는 여행 이후에 면역력 저하에 따른 폐렴으로 의심을 하고 거기에 맞는 투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를 했고 4일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는 국가 지정 격리 병동에 격리 조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보건당국 대응도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공항에서도 후베이성 다녀온 외국인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조금 지금 상황이라면 조금 강화되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위험 국가는 중국 하나고요. 나머지 뭐 태국, 싱가포르, 일본 뭐 이런 국가들은 다 그 환자들이 그 임포티드 케이스, 즉 수입된 환자들이에요. 외국부터 들어온 환자들이라서 그 지역까지를 전부 위험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당분간 그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들은 자신이 스스로 어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신고토록 하는 그런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중국, 현재 뭐 후베이성 지역은 이제 출입 그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그 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또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당국이 이 국가 그 이 차원에서의 어떤 저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한 게 이 보건당국에서 아까 이제 제외를 했었는데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었으니까 이 진단 키트나 뭐 인력 부족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겁니까? 물론 이제 그 초기 단계에서 네. 진단 키트가 충분한 물량이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신속 진단 키트가 이제 민간 업체와 이제 그 긴급 승인 제도가 통해서 다 이제 배포가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진단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매뉴얼이라는 게 결국은 그 초기 단계에 너무 그 이 광범위하게 이 인력이나 물자가 투자가 될 경우에는 정말 꼭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정적으로 인력 투자 또는 물자 지원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그 16번 환자가 처음에 내원했던 광주 21세기 병원, 당초에 이제 이 병원을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병원 전체를 통제하는 뭐 이런 조치를 내렸다 알려졌었는데 지금 중수본에서 밝힌 내용 보면은 아직은 이렇게 코호트 격리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위험 평가를 시행 뒤에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동선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동선을 파악하고 그 동선에 노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아니면 또 그 동선 이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걸 놓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과거 메르스 발생될 시에 혹시 일본 환자 기억하십니까? 평택 성모병원에서 있던 그 일본 환자, 그 일본 환자가 삼성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평택 성모병원을 통째로 코호트 관리를 안 했어요. 왜냐? 이 일본 환자의 그 병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 환자들이 접촉이 된 사실을 모르고 그 환자들이 다 외부 병원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확진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이 보건복지부 이 중앙대책본부에서 이 코호트 격리에 대한 것도 아마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렇다면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이 환자의 동선을 파악한 이후에 동선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병원을 통째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부 지역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6번 환자 그리고 18번 환자를 보면, 그러니까 18번 환자가 다른 이제 질병 때문에 입원을 한 과정에서 이 어머니가 이제 간병을 갔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감염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병원 내 감염이 그러니까 그 둘은 아마 이제 밀접 접촉자였겠죠, 당연히. 이제 그랬을 것이고 다른 환자들 사이에서 좀 뭐 이 병이 퍼졌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그 16번 환자를 통해서 18번 환자에게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6번 환자가 그 시점에서 어떤 그 동선에서 어떤 그 위험 행위가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접촉자들에 대한 그 위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그 접촉자들은 다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16번으로 인한 추가 환자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제 중국 당국 발표 내용 중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5일간 생존해서 떠다닌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일단 공기 중에서 뭐 그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은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이 소위 말하는 생활력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 바이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인접한 거리에서 대화나 또는 재치기 같은 것들로 인해서
비말이 전파될 때 그때 이제 가장 감염력이 높은 것이고요. 또 손에 묻었을 때 그런 것들이 묻었을 때 높은 거죠. 네. 예. 아무쪼록 뭐 아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병원 방문할 때도 좀 주의하고 그리고 면회 제한 뭐 이런 것들 수칙 잘 따라 주셔서 더 병원 내 감염 특히 면역력이 약한 상태니까 좀 주의를 환자들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소장. 검찰이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건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해서 어떤 결과에 기초해서 기소를 했는지 그 근거를 볼 수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공소장 공개를 이례적으로 거부하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포함해서 정치권 쟁점들 잠시 뒤에 최재성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한국당 의원 모시고 관련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